저는 서인포선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을 야매로 공부를 해서 서인포 선생님 자기가 문외한이라고 할 때 저는 야매로 공부를 해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혁명과 21세기 혁명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정성진 선생님 토론문에도 나와 있었고 여러 가지하고 연관이 되긴 하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전 과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문화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는 혁명 이후에 문화혁명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지금 써있는 러시아 혁명은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부터 17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05년 2월 혁명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전에 문화과학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1840년대에 이미 차이콥스키라고 하는 서클을 중심으로 노동자하고 학생들, 지식인이 노학연대가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롯했던 노학연대 전통이 1870년대, 60년대에 가면은 러시아에서 썬데이 일요학교 운동으로 이제 번지게 되고 일종의 문화교육 운동이 이미 1870년대에 시작됐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840년대에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행태가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1870년대 정도 돼서 이제 아동노동이 이제 법적으로 적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1870년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자기 교육문화운동 이런 것들이 1905년까지 쭉 지속이 되다가 1905년에 사실은 그날 2월 혁명 짜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퐁 신부 집에서 그 당시 19세기 말 러시아의 급진적인 노동자들이었던 까라트치코프나 밀유코프 같은 사람들이 가퐁 신부의 집에 모여서 가퐁이 짜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러 시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의 그 당시 까라트치코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이제 결국은 터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유혈 진압으로 끝나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러시아 지식인들의 민중의 집을 비롯한 문화교육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2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레닌이 1905년 1월에 러시아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러시아 노동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러시아의 파니나라고 하는 백작 부인이 만들었던 민중의 집에서 레닌이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볼셰비키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1905년에는 볼셰비키라고 하는 말이 없었고 프랑스 카페에서 다수파들이 모여서 볼셰비키 그룹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이 러시아 혁명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적으로 학습하고 파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러시아 혁명사를 다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1905년 2월 혁명이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난 후에도 1905년 이후부터 1917년까지 약 12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이제 1906년 정도에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8시간 노동제가 짜리 정부가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라 그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에게는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노동자들의 단결을 더 촉진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현장에서 공장위원회나 소비에트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건설하게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1907년부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거의 4분의 1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짜리 체제의 그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이제 러시아 노동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1907년에 다시 러시아 노동자들은 과거 자기 러시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통치적인 그 주체 형성을 하기 위한 문화교육운동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맞은편에 이제 다른 벌시비키였던 보그다노프가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닌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프랑스 파리 밑에 롱주메 볼셰비키 문화교육 서클을 만들면서 볼셰비키도 나름대로 문화교육 운동을 이제 꾸준하게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1912년까지는 러시아에서 노동운동이 급격히 퇴조하면서 노조가 무참하게 짜리 체제에서 패배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소비에트 건설이랄지 공장위원회,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현장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제 생산자 아르체라든지 노동자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무수한 그 노동자들이 자기 실험 과정이 1907년부터 오히려 노조가 급속히 와야 되던 그 시점부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1912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912년에 24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으로 이제 그 바이칼로스 왼쪽 위에 있는 이르쿠츠크 위쪽에 그래서 그 광산에서 레나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12년 그 광산에 벌어진 이 레나 학살 사건 270명의 러시아 광산 노동자들이 죽고 250명이 부상당하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러시아 혁명사에 있어서는 이 1912년 레나 학살 사건을 제2의 1905년 2월 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레나 학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그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1912년부터 다시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조직하기 시작해서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들도 수업을 중단하는 이런 이제 파업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2년이 다시 이제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운동의 고향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그 지도적인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볼셰비키가 그러니까 멘셰비키가 가지고 있었던 지배적인 지도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볼셰비키가 당 운동에 있어서 러시아 노동운동을 이제 그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17년 러시아 혁명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1840년대 차이콥스키 서클을 중심으로 했던 노동자들의 철저한 자기 통치적인 훈련이나 또는 일요 학교 운동이랄지 또는 민중의 지배랄지 노동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노동 자치 조직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번지는 과정 속에서 1917년에 혁명적인 정세가 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혁명을 볼셰비키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요즘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 정치는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이 독점하고 경제는 삼성과 현대가 독점하고 언론은 조중동이 독점하는 이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노동운동을 싹쓸이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저는 노동자들의 자기 통치적인 훈련 과정이 앞으로의 다가올 정세, 혁명적인 정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밑에 있는 부분하고 246페이지 위에 있는 부분은 1917년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안에서 또는 러시아 주변에서 혁명적인 정세가 이제 이게 무르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이 기회를 포착해서 놓치지 않은 것이 볼셰비키 당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런 당적인 힘들이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알듯이 레닌의 힘 또는 레닌도 상당한 그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19세기 말 20초 초에 이럴 때까지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901년에 있었던 그 20세기가 되자마자 빼제르부르크 지금 이제 페트로그라드에서 번졌던 오버포 파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2년 전에 있었던 쌍차 투쟁하고 그 당시 러시아 수준에서 보면 거의 맞먹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1912년 15년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이 있었고 그 희생과 노력 위에서 그 기회를 혁명으로 완결지었던 것이 레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노동자들의 자기 전체적인 주체 능력의 향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한국적인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의미에서 그 러시아 혐오를 다뤘던 거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볼셰비키 당사나 이런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노동계급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번 글에서는 그거를 제가 12년부터 17년까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장위원회 건설 문제랄지 아니면은 1905년에 페트로그라드에서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해서 페트로그라드 그 소비에트가 형성되는 과정. 그 당시 페트로그라드의 인구가 약 32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16만 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페트로그라드의 트로츠키였는데 이런 이제 그 소비에트 건설 과정이라는 것도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꼬민하고 소비에트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막스가 이제 19세기 말에 그 러시아의 꼬민을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막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막스 로드 투 러시아라고 하는 그 샤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막스가 러시아의 꼬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러시아를 공부해서 일주일 후에 러시아의 원전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19세기 말에 이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자본론을 번역했던 다니엘슨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막스가 러시아에 있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를 이제 로컬라이즈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지역화된 우주라고 해서 러시아의 전역에 퍼져 있는 꼬민들, 그 다음에 지방 소비에트에 상당히 주목을 했었고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러시아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장 현장에서 이 소비에트가 건설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혁명적인 정세를 객관적인 정세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지금 한국 노동자 계급들의 주체적인 정세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지방 소비에트나 꼬민과 같은 이런 광범위한 조직들이 우리나라가 5도 정도 되니까 뭐 어떤 도마다 또는 군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계급들에 의한 꼬민이나 소비에트 조직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순박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 바이트 얘기는
5분이 지나갔고. 근데 다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이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계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셰브로스키가 뭐 최장지 교수의 뭐 스승이랄지 이런 걸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만 제가 이 라이트의 열린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문학에다가 글을 써야 되는 필연적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라이트의 책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라이트의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라이트의 책에서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랄지 아니면은 셰브로스키의 이런 식의 논의들이 아니고 선거의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 권력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주목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그 경로와 궤도에 대해서 라이트가 도표를 통해서 이제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전혀 생소했던 야매로 공부했던 저로서는 신선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한번 주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만 문제는 이 라이트가 얘기하는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그 경로나 궤도라고 하는 것이 도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현실 운동이 거기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 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좀 제시되어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라이트의 그 열린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참조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소영포 선생님이 제가 요즘 대구에서 저는 지자체를 접수하자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다만 여기서도 소영포 선생님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혁명적인 정세가 다가올수록 그런 것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서구에서는 예전에 다 꼬뮌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 국가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이나 또는 개발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지자체 문제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노동자들의 통제 아래 두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라이트가 얘기하는 식의 이 복잡한 도표보다는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라이트식의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사회주의를 확보하거나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꼬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를 꼬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이랄지 아니면은 주민 소비에트랄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라이트 책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생각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지자체를 노동자들의 통제 아래 두는 이런 운동을 꼬민운동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라이트가 얘기했던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21세기 혁명에 대한 라이트의 견해를 좀 이루겠던 것입니다. 네. 네, 생각합니다. 대단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면 항상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초점은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발표하신 거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논문의 상당 부분은 라이트의 논의 집중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발제문을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래로부터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사회 권력으로서 소위 정치적인 시스템, 기존의 정치적 시스템과 경제적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통제하는 과정 결국 민주주의의
심화 내지는 급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쟁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로부터 운동이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득재 선생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운동을 얘기하고 러시아 혁명 당시에 노동자의 운동을 얘기하고 소비에트를 얘기하고 꼬미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좀 잘 맞지 않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밑으로부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지식인들이 또는 혁명 이론 내지는 체계화된 이론으로 캐치가 안 되더라도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 굉장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내지는 지배적인 문화적 코드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끌어내고 발현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소위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전망이든 사회주의적인 전망이든 전략을 고민하는 소위 이론가들 내지는 정당히 해야 될 일인데 한편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번에는 밑으로부터 운동이 중요하고 밑으로부터 운동이 없으면 혁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람시로 돌아가는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가 얘기하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미 제시됐던 거는 2003년에 발표됐던 마이클 브로우이라고 하는 미국의 막스주의적 사회학자가 제시한 장편의 한 60페이지짜리 논문인데 그게 저널에 실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제목이 뭐냐면 사회학적 막스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안토니오 그람시와 카르 폴라니의 결합이거든요. 그 과정, 그건 뭐냐면 폴라니가 얘기하는 사회의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람시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의 힘을 통해서 또 시민사회에서의 진지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걸 통제할 수 있을까의 문제고 그것을 21세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뭔가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행 경로를 도표로 만들고 도식으로 만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저항하고 있고 저항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항할 자원이 없는 상태. 하지만 불만은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 이 불만을 어떻게 터뜨려줄 것이며 단순히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조직화하고 자기 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득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서술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좀 지적하는 거로 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마지막에 서학교 선생님이 그때 그 증명 대결에 나서는 사람들도 주체다. 그 사람들이 주체고 그 주체는 문화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것이다라고 한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예, 탈퇴 압력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력은 그리스 공산당의 후신들이거든요. 이거 말고 안다르시아라고 아마 혁명적 좌파 연합 세력이 또 있는데 이쪽은 이 유로존 탈퇴, 그러니까 이 민중에 의한 어떤 그 디폴트 선언 이쪽을 이제 지지하는데요. 우선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리스 내 좌파들 내에서도 이렇게 좀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도 또한 이게 유로존 탈퇴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유로존 탈퇴냐 아니냐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유럽이 어떤 자본이나 국가 어떤 지배자들이 독불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그 지배자들이 그리스 민중이나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물론 저는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 말고 이제 뭔가 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아까 이제 고민태 선생님도 뭐 이렇게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더 나가도록 해야 되는 점에서는 아마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행동 강령 또는 아까 뭐 정선생 선생님 말씀하신 이행기 강령 뭐 이런 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너무 자본주의 뭐 근본적인 어떤 대안 이것만 이야기해가지고 대중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서영표 선생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진공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다운 노동자 운동이 존재하는 시대도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우글거리거나 꿈틀거리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고 또는 자본주의가 키워냈던 그 욕망에 대한 그 거부감도 다른 측면에서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거대하게 시각화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진공 상태를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